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죠.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정치평론이 너무너무 맛있는 시사 맛집 이슈 삼아 파는 날입니다. 오늘도 신장식 김필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우선 김필삼 변호사님은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네. 하고요. 신 변호사님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방송하시던데. 2시까지 방송했습니다. 2시까지. 어땠어요? 뭐 목소리는 좋던데. 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저보다 고생한 사람은 양재열 변호사예요. 왜요? 새벽 2시부터 제 다음 사회자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패전 처리 투수죠. 양지열 변호사는 쫓겨났는데 그런 거 괜찮대요? 뭐 하여튼 어제 한풀이 방송을 했습니다. 잠깐 쉬라고 그래도 안 쉬더라고. 한풀이 방송.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끼리 조금 기운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뭐 그때까지는 뭐 괜찮았죠. 관외 사전 투표도 있었고 재국민 투표도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는. 어제 12시 한 30분경에 이제 그 1, 2위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3시 반 4시쯤 돼서 이재명 후보가 그 말하자면 패배를 당선, 인정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2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자, 48.6대 47.8인가요? 어쨌든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7.8 맞췄는데 윤석열 후보 거는 조금 높게 나왔네요. 48.6으로. 뭐 그래봤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지금 그래서 출구조사가 너무너무 정확하다. 네. 사전투표가 높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다 됐어요. 근데 JTBC만 오히려 조금 더 부정을 조금 더 너무 유하게 해가지고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안 왔던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저도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름 다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뭐 이제 1만 명을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1만 명 수준으로 샘플링하는 언론조사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소수점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충북하고 제주도에 표를 주목해야 된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맞춘 적이 없고 그분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또 그대로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얻는 퍼센테이지이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는 있었었는데 어제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몇 퍼센트 정도를 이긴다고 나왔었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또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번에 좀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그 최종 결과는 제주는 이재명 후보가 52.59%, 윤석열 후보 42.69%. 근데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45.12%, 윤석열 후보가 50.67%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결과 자체도 엇갈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 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보다는 이제 지역 균열보다는 이제 세대나 성 균열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사회적 균열이 중층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분석도 있지만 제일 드는 걱정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선거는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지만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갈등의 상흔을 너무 크게 줬어요.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준 이 그 심정적, 정치적 상흔, 그리고 사회적 균열을 오히려 더 복잡하고, 물론 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사회적 균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소위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된 이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 공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상흔을 그냥 단순히 뭐 지역 간 통합, 세대 간 통합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깊은 상흔을 20대, 30대 여성,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줬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정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은 그 선거는 잘 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선거를 생각해서 이런 그 정치적인 레토릭 내지는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시작을 하셨던 건데 이게 남길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는 공약 어기셔도 되니까 예.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 자, 어떻습니까? 우리 또 총평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 차이가 거의 안 났잖아요. 네. 차이가 거의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쪽 전략이 더 뛰어났다, 훌륭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누구는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 쪽의 선거 전략이 뭐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비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기긴 이겼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쭉 있었잖아요. 사실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여론조사 간의 편차도 컸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지율보다 더 높은 정권 교체 욕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저는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그런 욕구를 등에 업고 했고,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대응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인물적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거를 제대로 다 얻고 갔었으면 사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은 항상 높았거든요. 네, 항상 그렇죠.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안 하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결국 박빙까지 그렇게 밀렸던 것 자체가 뭐 지금 선택했던 그런 전략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하나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선택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갈라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냐, 분열을 좀 시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무슨 이대남 이대녀 이런 프레임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아니면 세대포 이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갈라치기와 관련된 내용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요 당선인 캠프를 연결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변해온 분입니다.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 특보단장 전화 연결해서 당선 소회 그리고 새 정부 구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축하는 당연히 받을 걸로 예상하셨죠, 승리를? 사실은 어제 출구조사 결과 받고 네. 정말 놀랐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이제 없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공표 금지 기간 중에도 또 조사했던 여론조사 수치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근데 그 수치들의 맥락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이게 조금 안 맞는다, 이제 많이 좀 어긋난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는데 결국은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역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기기는 했는데 네네. 최종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박빙의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10%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3%, 5%, 7%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정말로 낙승을 예상하셨던 건가요, 원래 캠프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들도 대체로 한 3에서 5%는 앞서는 걸로 꾸준히 그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놀랬죠. 그래서 막 다 떠나버리셨군요, 초창기에.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피곤하시겠지만 또 기분이 좋아서 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께 첫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예, 뭐 어제 이제 새벽에 한 4시쯤 후보께서 오셔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윤석열을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장에 이제 국가 전체적인 현안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국가의 의견이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눠져서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을 보였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네. 또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게 국제적인 관계 이제 현안 문제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또 신속하게 이렇게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수위 구성해서 꾸리고 또 국정에 대한 대응 능력 철저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단독이라고 나왔네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원장을 안철수로 하고 비서실장을 장제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당선인의 핵관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핵관 아니에요? 예, 핵관이 아니어서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조금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는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영민하시고 판단도 분명하시고 기민하시고 이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일할 때 이제 존경할 만한 점을 정말로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비서실장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국회 의석 한 석이 아쉬운 상태인데 현역의 삼선 중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보임한다는 게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워요? 이게 고려해야 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아마 당선인과 관계라든지 능력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비서실장으로서 중용 가능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얘기가 된다 그래요. 장제원 의원 말고도. 두 분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마찬가지. 의원들은 지금 현재 가령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의석이 176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현역 의원들을 바로 이제 사퇴시키고 보임시켜도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신장식 변호사하고 김필성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인사 한번 하시고 두 분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대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선 신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예. 네. 네. 그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당 통합 관련해서는 일정이 한 달 안에 통합한다고 했는데 통합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그건 지금으로서는 이제 말 그대로 예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대통령 선거가 격렬하게 진행되어 오던 시점에 극적으로 이게 이제 단일화가 됐었고 그 과정 속에서 통합의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이제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통합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예, 이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당선되셨잖아요. 네. 현재 당선되신 대통령 당선자께서 가장 급하게 추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그 국정 과제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거는 선거 기간에 이제 워낙 이게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국론을 좀 화합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180명 정도가 지금 저쪽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임기가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소야대의 국면이 돼버리는 건데 정치 경험도 예. 사실은 없으시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네, 후보가 네. 아니죠, 당선인이.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삐걱거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물밑에 항상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그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겠죠. 취임을 하시면. 그러면 이 야당과의 협치 또
의사소통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래서 정무수석을 누구를 보임할 것인지, 또 대통령 취임하시면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 본인께서 야당과 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네. 이게 지금부터 본인이 보여주셔야 될 또 이런 그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요, 대장동 특검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당선인께서는 토론할 때 끝까지 그 특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겨우 이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했거든요. 특검을 하게 되면은 받으실 겁니까? 아니, 지금 특검법은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앵커께서도 이제 약간 그렇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실 건 아니고요. 네. 그 특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 후보나 또 국민의힘 정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이재명 후보나 또는 민주당에서 받는 신용만 했지 실제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래 특검은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그러니까 일반 검찰에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특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저희도 원래 특검을 주장했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진짜 민주당 쪽에서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서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만나서 정말 의견을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진행되는 대로 특검이 맡아서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민간 이제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말한 헌법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원래 그 일을 담당해야 될 기관이 알아서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윤 후보가 얘기했던 이런 범죄 수사에 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특검에서 자꾸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특검에 포함시키냐 아니냐였잖아요. 그거는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0년, 2011년에 수사를 해서 네.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실형이 나오도록 했었던 사건이고, 네. 대장동 사건은 2015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수익이 구체화된 거는 2018년, 2019년 2억원이거든요, 보면. 네. 아니, 가령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30년 전에, 100년 전에 조상들까지 다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하자. 이건 너무 지금 인과관계가 확대된 정치 공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조금 좀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의견입니다. 일단 그것을 포함시킬지 말지는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아니냐.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단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본인이 당선시키고 싶었던 후보를 딱 당선시키고 그 아침에 다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요? 네. 있죠. 정의당에서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의당 사무총장 할 때 여영국 후보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정의당은 후보 지역구에서 당선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인이 예.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제가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재보궐선거하고 그 지방선거 다 해서 근데 그때는 해보니까 다 기분이 성과가 막 너무 있었어요. 좋아요? 어때요? 좋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좋기는 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럴 땐.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뽕 맞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몸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오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기분 좋았을 때 느끼는 거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내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벅차오르는 그런 약간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런 거 받아봤어요? 저는 인터뷰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실 때 제가 검찰개혁 관련된 걸 실무 디자인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좀 깊숙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했던 것들이 공약으로 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 정책 과제로 결정되는 거를 실제로 봤죠. 보기는 네. 봤는데 뭐 사실 전 그렇게 기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군요. 예, 뭐. 네, 물리학자는 이렇게 또 사람이 좀 그러네요. 이쪽 분은 정치외교학과인가? 정치학과인가? 예, 정치학과. 예. 예. 정치학과와 이 물리학자들은 다릅니다. 심리학자도 다르겠죠? 자, 결국은 다 지금부터 변호사라는 다 다르네. 거. 근데 다 똑같이 변호사하고 있어. 야, 이거 진짜 문제다. 네, 가슴 여기. 아픈 일입니다. 네. 맞아요. 자기 제목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네. 참, 그래도 열심히 해봐요. 자, 지금부터는요, 대선 결과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대선 하루 이틀 전에 판세를 예측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에서요. 지능면 나중에 복귀를 해보면 어떤 압도적으로 이긴다. 네. 뭐 6, 8% 이긴다. 이런 쪽이 아무래도 더 느슨해지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한 1, 2점 지고 있는데 예. 마지막 3점 슛이 필요하다. 1, 2점 앞던 지고 있보다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점 슛이 필요한 마지막 스포트가 필요하다 이것이고 예. 뭐 연장전에도 승부가 안 나가지고 마지막에 골차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5에서 8% 정도 사이에 이제 좀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네.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5에서 8, 많게는 10%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낙승을 장담하고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송영길 대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송 대표는 어쨌든 우리는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는 사람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한두 점 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차치하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뻥을 치고 허세를 부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그거는 사실 양쪽 다 선거 전략의 측면, 뭐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 선거 전략이다. 전략이죠. 네. 하나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그 대세론을 확산해야 된다. 그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투표장까지 끌어내는 것. 원래 선거는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3단계라고 하거든요. 인지도. 명언이 막 나오네요. 예, 알아야 찍지가 인지도고요. 좋아야 찍지가 호감도, 찍어야 찍지가 투표장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투표 동인 내지는 조직력.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투표 동인은 그쪽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투표 동인이 굉장히 강력한 동인이 있지만 투표장까지 끌어낼 수 있을 거냐. 투표장에 가게 하려면 요게 이제 대세론에 따라서 투표 동력, 투표장까지 끌어내는 것을 대세론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직력에서 네.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더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뒤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냈던 그 웹포스터도 3표 모자랍니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의 조직력을 동원을 해서 투표 동인과 조직력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언더독 효과를 통해서 선거에서 막판 그 9회 말 투아웃에서 밀어내기가 됐든 안타가 됐든 데드볼이 됐든 몸에 맞는 공이 됐든 이렇게 해서 점수를 1점 더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마지막까지 작전은 잘 쓴 것 같다. 다만 9회 말 투아웃에 1점 차인 줄 알았더니 한 2점 차 정도는 됐었던 것 같고 1점 들어온 걸로는 결국 역전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차곡차곡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게 됐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까?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이번 선거를 이제 정권 교체냐, 네. 정권 교체에 맞서는 인물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권 교체 열망이 이렇게 컸던 거죠. 컸던 거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여론조사 이런 걸 봐서도 인물이나 이쪽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확실히 좋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것은 정권 교체 결론이 그렇게 강했던 거고 사실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따라오는 쪽에 가까웠던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는 어쨌든 이른바 깜깜이지 기간 동안도 애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분들은 알고 계셨을 테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구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춘 그런 작전을 구사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사실 거의 직전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네네. 사실 홍영길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뭐 실패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작전은 먹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이나 방향 이런 거는 맞는 거다라고 본다. 예, 이렇게 그래요.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전체 투표율이 77%라고 지금 나와요. 77.1%. 77.1.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받은 게 48.56.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게 47.83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두 분의 표 차이가 0.7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73. 야, 0.73이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25만 차이가 갈랐다. 그런데 기권표가 한 30만 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표 차이보다 네. 무효표가 10만 무효표가 표. 30만 7천 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허경영 후보가 얻은 표가 28만 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효표가 30만 7천 표. 예. 그리고 1위와 2위 사이의 표 차이는 24만 표 정도. 24만 표 정도. 진짜 이거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온 이유가 도대체 정확히 뭘까요? 뭐 누가 뭐래도 그 안철수 사퇴로 인한 무효표 양산이 충분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선관위에서 따로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효표에 안철수 사퇴한 후보에 찍은 표가 무효표 중에 몇 표인지 이걸 선관위가 통계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추정컨대는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 사전투표 하루 전날 있었던 소위 야밤 단일화가 무효표가 한 30만 표 이상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의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천지 표가 한 30만 표 된다는데 신도들이 신천지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신천지들이 다 대거 움직여서 표를 행사한 거다. 근데 그 사람들 표하고 좀 맞지 않느냐, 그 표 차이하고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이제 그렇게 주장은 사실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대로라면 30만 표 정도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만 표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인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했던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사실 다 결집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신천지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아까 정권 교체 여론 그 구도를 인물로 돌파하려고 원래 뭐 선거라는 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선거를 좌우하는 게 구도, 이슈 내지는 정책, 그 다음에 인물. 근데 이 구도의 힘을 인물론으로 돌파하려고 했었던 게 민주당의 기본 선거 전술이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왜 형성됐는가를 다시 찾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약 5% 정도 차이가 났고 그 5%의 차이의 핵심은 강남, 서초, 송파였어요. 거기는 뭐 60% 이상의 지지율을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줬고 그 다음에 중도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종로, 동대문 이런 쪽도 윤석열 후보가 다 앞섰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만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그 차이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부동산 민심을 작년 그 오세훈 재보궐선거 때 비하면 한 15% 이상을 이렇게 따라잡기는 했는데 마지막 5%를 따라잡지 못한 거죠. 부동산 민심의 이반. 그래서 특히나 이제 30대에서도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더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소위 30대들이 영끌을 샀다가 망하고 있어요. 예, 영끌 비투했다가 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소위 자기는 뭐 벼락거지다. 딴 사람은 샀는데 나는 못 샀다. 근데 영끌에서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지금은 또 집값이 좀 내려가고 네, 있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렸냐면 사실 두 분 간의 차이가 0.73%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뭐 차라리 무효표보다 더 조금 나는 차이이기 때문에 반쪽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윤 후보는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토론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본인이 잘하는 특정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혼란스럽고 국정이 막 너무 이상하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쪽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고 반쪽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사실 자기가 본인이 뭐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이렇게 좀 자제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일 텐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사실 본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본인 스타일상 눈치만 보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론의 그런 이나 아니면 특히 또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는 직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인가요? 총괄특보단장이신가? 하여튼 김경진 전 의원 이야기 중에서도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당선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미진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특검과 관련해서 그 토론에서 끝까지 좀 답변을 뒤로 미뤘던 부분들로 봤을 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이 직진할 수 있는 곳이 소위 이제 검찰 등의 사정당국을 활용하여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냉정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 국민들한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는 부정부패 사범을 과단성 있게 처벌하겠다. 그 사정 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나름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좀 사회적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 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도 어차피 그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쪽이라고 하지만 지금 약 48.7% 정도, 48.56%인데 여기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50% 넘고 60%, 70%까지 지지율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국민적 지지도를 가지고 여소야대 국회를 압박해 들어갈 개연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강대강 대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뭐 피곤해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역별, 세대별, 연령별 득표율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지지층이 정말 결집을 많이 했잖아요. 원인은 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김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때요? 일단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언론의 프레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일단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 때가 역대 두 번째로 아마 시청률이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사실 시청률이나 이런 건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 중요하게 뜨거운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의 충돌도 많았기 때문에 비호감 대선이라고 말하기는 물론 후보들의 도덕성 시비가 많았다는 측면에서는 후보들의 호감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대선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지역별 분석 한번 들어가기 전에 호남 민심에 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월 7일 예측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이미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네. 1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ARS 조사들 공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한 25%대의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제 광주와 전남과 전북 이 세 군데 자치단체 중에서 한 곳이라도 30% 넘으면은 네. 대파란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전북 세 군데에서 한 곳이라도 30%를 넘으면은 파란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부울경에서는 그래도 좀 뭐 40% 근접한 게 나왔는데 광주 쪽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꽁꽁 뭉쳤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판단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자릿수 12% 광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2.72%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11% 네. 예. 전북에서는 14% 정도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그쪽 후보들 중에서. 예, 제일 많이 받은 것이긴 하지만 30%에 이르지 못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막판에 대세론에 대해서 야, 이쪽으로 와도 돼. 이쪽이 우리가 대세야. 밴드웨건 이펙트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발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올라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권할 수도 있는 분들까지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에 투표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윤석열 후보 쪽에 있다가 넘어왔다기보다는 투표장으로 좀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던 분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호남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난 대선에서 보다 이재명 후보가 한 20% 정도 더 받았습니다. 예. 지금 지역이나 뭐 이런 거 갈라치기 사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그래도 선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또 사실은 울산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대구는 조금 낮긴 낮습니다만은 좀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기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꽤 높게 봤거든요. 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높게 본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이제까지의 이제 그 지지난 총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의 전면에 나선 이후에 민주당의 사실 그 선거의 승리 공식은 수도권에서 다른 데서 사실은 밀리는 걸 수도권에서 사실 표를 찾아와서 이기는 공식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 계속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숫자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가깝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만약에 조금만 더 따라잡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고 사실 이번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표 차이가 거의 수도권 차이 정도, 서울 차이 정도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은 질은 훨씬 좋아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을 좀 끌어당길 수 있으면 사실 이제 그 수도권이 어려웠던 게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보궐선거 일보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이 아직 안 된 전에 총선에서는 또 서울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건데 어쨌든 그 한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역구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좀 완화됐다고 보는 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완화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어쨌든 졌잖아요. 네,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그럽니까? 서울은 부동산이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저는 서울이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하여튼간에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도 서울에서는 좀 작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작년에 화풀이를 좀 하셨을 수 있겠다. 작년 재보궐에서. 근데 실은 그게 다 좀 미진하다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올 만큼 양쪽이 다 나오기는 했어요. 서울이 45.73%, 50.56%. 근데 이게 강남, 서초, 송파의 이 표차만큼이 다 그쪽에서 났어요. 사실 한 몇만 표, 한 40만 표인가? 이 정도 서울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다음에 양천. 근데 강남, 서초, 송파가 정말 분명합니다. 그쪽은 선택이. 굉장히 분명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별 투표도 조금 얘기했지만 저는 20대 여성과 남성의 그 성별, 세대별 득표율도 매우 중요했던 것 같은데. 매우 중요했죠. 예, 이번에 그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특히 거기에 있던 여성표를 예. 중심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또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된다면 여가부 폐지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N번방 추격자 박지원 씨의 절절한 호소의 목소리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회자가 되면서 지키자, 우리 여성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추적단 불꽃 박지현 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추적단 불꽃이 뭐예요? N번방 이른바 사건을 네.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운동가들의 집단 그렇죠. 모임이죠. 네. 근데 지금 대비가 되는 게 윤석열 후보 마지막 서울 연설 때 서울광장에 김부선 씨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레깅스를 입고 춤을 추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와 대비되게 청계광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하면서 이 그러니까 추적단 불꽃에 박지원 씨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네. 공개적으로 지지를 이제 호소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다고 봐야 돼요? 뭐 박지원 씨가 얼굴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매우 사실은. 중요하죠. 예. 이게 언론이나 자기 SNS에 소위 페미 냄새가 나는 발언만 해도 어떤 유명인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었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뭐 흔히 백래시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는 분이 얼굴을 드러내고 2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렇게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 사실은 외국에서 선거를 할 때 그 남녀 성별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도 있었지만 생각을 좀 되감아서 보시면 12월 말 1월 초에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등시키는 디딤돌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놓고 디딤돌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반등하자 3일 걸렸군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작용을 모르고 그랬을까? 내지는 뭐 마지막까지 여성들은 뭐 투표 의향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그 젠더 간의 여성들에게 너무 깊은 상흔을 남겼다라는 네. 점은 좀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대선 전국 시나리오, 포스트 대선 전국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이후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윤석열 후보는 좀 그랬어요. 맨 마지막까지도 네거티브 하다가 정말 한마디 통합 메시지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김경진 나오셨을 때도 아까 물어봤는데 통합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긴 했는데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요? 얘기를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보는 가장 큰 이제 분열이나 이런 문제점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사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싶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별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신작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동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그 선거 전략이 네.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트럼프의 전략과 비슷한 게 아니냐 또는 뭐 이런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노골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봉합해서 갈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첫째 하는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번 얘기가 있었지만 뭐 이제 윤석열이 당선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윤석열 당선자가 사실 얘기할 때 무슨 현 정권에 대한 사법 처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밀어붙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갈등이라는 것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국 돌파를 그렇게 만약에 수단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통합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고 계시다면 뭐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이제 그 아까 이미 뭐 이 초기에 자기 전국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부패 척결 캠페인이 벌어질 개연성 네네. 이 부분을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이 불안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빠르게 그런 불안감을 없애줘야 된다. 그리고 20대 여성이 갖게 된 이 깊은 상흔과 상처에 대해서 위로하고 다시 그런 식의 세대 갈라치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메시지도 좀 빠르게 분명하게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 측에는 당선인에겐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즉 48.56% 이외의 무효표나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 분을 포함해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분들에게 전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네. 번째는 뭔가 이렇게 원인 내부에서 네. 소위 48.56% 이외의 52%가 51.5%가 똘똘 뭉쳤으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원인을 돌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뭐 내부에 뭐가 있어서 그랬다, 내부에 뭐가 있어서 그랬다, 심상정 때문이다, 허경영도 그냥 두면 안 된다, 언론 탓이다. 물론 냉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 탓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내부적 통합 먼저, 진용을 먼저 갖춰야 되거든요. 내부적 통합을 위해서 지지자들은 서로 남 탓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약속했던 다당제 기반의 통합 정치, 공동 통합 정치, 다원주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172석, 180석 가까운 요걸 가지고 전체 힘을 모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실행해내야 돼요. 그만한 네. 정치적 힘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네. 화내고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분석이 있잖아요. 홀로코스트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한 분들은 낙관하면서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제가 나빠 이렇게 했던 사람들보다는 매일매일 발 닦고 이빨 잘 닦고 매일 밤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원흉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위로하시는 게 우선이고 오늘 하루 화를 하루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화내시더라도 네. 생활의 힘을 믿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홀로코스트네요. 제가 그런 말씀까지 한 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국무총리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갈 것 같기는 한데 출구조사 결과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심상정 후보랑 정의당 어떻게 됐지? 지금 심상정 후보 어제 사실은 얘기할 때는 정의당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당을 없애는 차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거긴 안 없어져요. 그거는 상수로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의석이 6개입니다. 의석이 6개면 국회의원 조금이 나오고요. 의석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총선 때까지는 그럴 일이 없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그 질문 앞에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독재 아니에요, 독재? 예, 뭐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젠더 갈라치기에서 사실은 이 여초 카페에서 미안하다 하면서 어젯밤에도 이렇게 사실은 이재명 쪽으로 윤석열 될까봐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크라잉 상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기존의 노동 없는 정의당이라는 평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차세대를 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 네. 근본적인 노선에 대한 평가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과 토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좀 또 전화 연결하느라고 좀 짧아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 이슈 삼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랬을 것으로 제가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방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 좀 쉬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번에 대선판에 나온 이 기록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특집입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알람 보내드리니까 구독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